허난성 부성장 리더빈. 그는 아내 때문에 수도 없이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있건 말건 남편한테 쌍욕을 날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부성장이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리더빈은 허구한 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리더빈의 회사 동료나 친척이 집에 찾아와도 그의 아내는 손님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상스럽고 무례하게 행동했죠.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하는 건 기본이고 리더빈을 과도로 찌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리더빈의 아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리더빈은 어쩌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리더빈은 배우자를 고르는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못생겼으며 자기 아버지, 즉 시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찾았죠. 리더빈이 왜 이런 기준을 갖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여성을 찾기 위해 리더빈은 무지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아내죠. 리더빈은 농업 전문가로 허난성 농업대학교 부총장을 지냈으며 후에 허난성 부성장이 오르는 거물급 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공했고 남 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죠. 하지만 이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참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5년 6월 8일 오후 2시경 리더빈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당신 아내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다.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50만 위안, 한화 약 1억 1천만 원을 준비해. 리더빈은 지금 베이징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혹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 리더빈은 정조우에 있는 비서실에 전화해 유치원에 있는 아들에게 가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죠. 감히 겁도 없이 성급 고위 관료의 아내를 납치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베이징 중앙정부에도 이를 통보하죠. 경찰청장은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며 정예 요원들을 차출해 정조우의 전담팀을 꾸립니다. 경찰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던 그때 리더빈의 아내는 한 승용차 안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뒤였죠. 이름 천진홍. 당시 나이 38세. 리더빈의 아내는 허난성 농업대학교 자료실에서 도서 및 간행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성장의 아내라는 신분 덕에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온전히 자기만의 차를 갖고 싶었죠.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땄습니다. 하지만 남편 리더빈은 회사가 집에서 코앞인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며 차를 사지 못하게 했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005년 6월 7일 천진홍의 휴대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남편 리더빈의 부하 직원 전화였죠. 그는 한 사업가가 천진홍에게 15만 위안, 한화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선물할 거라고 했습니다. 리더빈도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오케이 했다고 하죠. 천진홍은 날이 밝으면 리더빈의 부하 직원과 함께 자동차를 보러 가기로 약속합니다. 부성장에게 직접 주기에는 눈도 많고 위험하니 아내에게 선물이라며 뇌물을 주는 거죠. 천진홍은 고위 관료의 아내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 내심 뿌듯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알아서 자동차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동안 내 돈 주고 자동차를 산다고 했으니 이래서 남편이 그렇게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자기를 말렸나 싶어 한편으로 미안하단 생각까지 들었죠. 다음날 6월 8일 오전 천진홍이 리더빈의 부하 직원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저희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자동차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천진홍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죠.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너무도 완벽했던 선물이 실은 치명적인 미끼라는 걸 말이죠. 회사 건물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2명의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름 장송쉐. 전에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었죠. 장송쉐는 운전석에 앉고 이름 쉬샤오통. 장송쉐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쉬샤오통은 천진홍을 보더니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고 자기도 그 옆에 앉습니다. 천진홍은 차에 타며 조수석을 슬쩍 쳐다보는데 조수석에는 지퍼가 반쯤 열린 가방이 놓여 있었죠.
열린 지퍼 사이로 빳빳한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헉, 자동차의 돈까지. 자동차 하나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돈까지 챙겨주려는 것 같았죠. 뜻밖의 횡재에 천진홍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잠시 후 천진홍을 태운 차가 시내를 벗어납니다. 차가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 천진홍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천진홍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시샤오통이 몸을 돌려 천진홍의 목을 조릅니다. 천진홍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죠. 천진홍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시샤오통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장송쉐가 소리치죠. 총은 안 돼! 누가 들을지도 모른다고! 시샤오통은 권총을 높이 들더니 천진홍의 머리를 여러 차례 힘껏 내려칩니다. 좌석 시트가 피로 붉게 물들고 장송쉐와 시샤오통은 정저우 항허동로에 있는 한 폐쇄된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천진홍을 차 트렁크로 옮기죠. 그리고 창문과 시트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고 미리 준비해둔 번호판으로 번호판을 바꿉니다. 장송쉐는 돈가방에서 2만 위안, 한화 약 430만 원을 꺼내 쉬샤오통에게 준 뒤 뒤처리를 부탁하고 버스를 타고 고향 신상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2시. 일을 마친 장송쉐는 리더빈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죠. 이제 남은 건 쉬샤오통이 천진홍의 시신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쉬샤오통은 정저우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탕어현의 한 저수지로 갑니다. 이 저수지는 수심이 깊고 면적이 넓어 안에는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초대형 물고기들이 살고 있죠. 쉬샤오통은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천진홍을 먹어치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곳이 천진홍을 유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맨정신으로 하기에는 무리였는지 쉬샤오통은 연신술을 들이켜며 천진홍을 차 트렁크에서 꺼냅니다. 그가 짧은 숨을 내쉬며 말하죠. 당신 인생도 참 기구하구려. 날 탓하지 말아요.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소. 원망하려거든 그 사람을 원망하라고. 쉬샤오통은 중국의 무슬림 소수 민족인 후이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소와 양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천진홍을 잘라 작업한 뒤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저수지에 버리죠. 쉬샤오통의 예상대로 천진홍을 버릴 때마다 물고기 떼들이 모여들어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며 물고기들이 다 먹어치워 천진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훗날 시샤오통은 이때를 기억하며 그 모습이 엄청나게 소름 끼쳤다고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쉬샤오통은 생각합니다. 이제 장송쉐를 없애기만 하면 다 끝난다. 문제가 생기면 장송쉐는 분명 자기를 경찰에 팔아넘길 게 뻔합니다.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일을 주도한 건 장송쉐죠. 장송쉐만 잘 처리하면 의뢰인과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끊길 거고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수사한다 한들 자신의 존재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장송쉐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죠. 밤 11시. 쉬샤오통은 잠시 눈을 붙이고 차차 장송쉐를 해결하기로 하죠. 그런데 잠이 막 들려는 찰나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쉬샤오통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천진홍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일인 6월 8일 천진홍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자가 장송쉐와 쉬샤오통이 천진홍을 납치했다고 실토하죠. 그 덕에 경찰은 바로 장송쉐와 쉬샤오통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부성장 리더빈의 아내 천진홍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인들은 아내 천진홍이 리더빈에게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때리고 욕하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한 번은 리더빈의 허리와 아랫도리를 과도로 찌른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리더빈은 하마터면 사내구실 못하는 고자가 될 뻔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악독했던 악체의 죽음에 어떤 이는 슬퍼했고 또 어떤 이는 지옥에서 해방된 걸 축하한다고 했죠. 허난성 부성장 리더빈,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빈, 1953년 5월 출생, 당시 나이 52세. 리더빈은 자수성가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죠. 그는 허난성 옌리형 다마형 이누촌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죠. 10살이 된 리더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됩니다. 리더빈은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 하루 종일 술에 석탄을 싣고 나릅니다.
그러다 늦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였지만 고마 리더비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리더비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1975년 22살의 리더비는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허난농업대학의 공산당 추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합니다. 한 달에 26위안, 한화 약 6천원 정도의 장학금도 받게 되죠. 매일 일만 하다가 공부하게 되니 리더비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성실한 리더빈의 모습을 눈여겨본 지도교수 팔렌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석박사를 모두 마칩니다. 1988년 리더비는 박사를 끝내고 다시 모교 허난농업대학으로 돌아옵니다. 허난농업대학은 허난농업대학교로 승격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미국 학위가 있는 자는 매우 드물었죠. 리더비는 농업대학교 총장과 허난성 교육청 관리의 추천을 받아 농업대학교 교육센터 주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농업대학교 부총장이 되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리더비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곁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죠. 리더비는 아버지를 정조우 집으로 모셔와 밤낮으로 지극정성 보살핍니다. 여동생까지 집으로 불러 아버지를 돌보게 했죠. 리더비는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 대학 동창인 고슈찬과 결혼했습니다. 고슈찬은 리더빈의 첫 번째 아내죠.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딸을 낳습니다. 고슈찬은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고 리더빈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빈이 공직에 오르면서 시작되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1997년 리더빈은 아내 고슈찬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딸 양육권은 아내 고슈찬이 가져가죠. 고슈찬은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란 전형적인 도시 여성으로 외모도 아름다웠고 자신만의 커리어도 확실했습니다. 리더비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하듯 아내 고슈찬이 식사 때마다 직접 밥상을 방으로 가져다 드리고 옆에서 식사하는 걸 돕는 등 하나부터 10까지 살뜰하게 챙기길 바랬죠. 고슈찬이 가장 곤란했던 건 남자인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리더비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리더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대리 효도를 강요한 셈이죠. 고슈찬은 남편의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리더비는 본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편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입이 너무 가벼웠죠. 리더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내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허난성 공무원이라면 그의 집안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리더빈이 농업대학교 부총장이었을 때 아내 고슈찬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보고자 리더비는 아버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간병인의 고용에 아버지의 수발을 들게 했죠.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리더비는 본인만의 재혼 조건을 만듭니다. 여자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사사건건 따지기만 하고 피곤하다. 그래서 첫째, 가방끈은 짧을수록 좋다. 얼굴이 반반하면 땀만 먹기 쉽고 얼굴값 한다고 피곤하게 구니. 둘째, 못생길수록 좋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셋째, 무조건 아버지 병시중을 들어야 한다. 리더빈의 재혼 조건을 들은 친구는 이게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거냐며 그냥 가정부를 찾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고 비아냥댔죠. 이 조건대로라면 리더빈은 부부로서의 감정은 필요 없다는 걸까요? 어이없게도 리더비는 신상시 산림부서 책임자의 여동생과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루기 쉽고 순종적이며 자기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아버지 잘 모시면서 집안을 이끌어갈 무료 봉사할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죠. 1998년 8월 46세 리더비는 친척의 소개로 자기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린 32살의 천진홍을 만납니다. 천진홍은 리더빈의 고향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죠. 초등학교만 나온 천진홍은 줄곧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해 9월
천진홍은 리더빈의 아버지가 간병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집으로 가 리더빈의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리더빈의 아버지는 천진홍이 정말 세심히 잘 돌봐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리더빈도 없는 집에 가서 혼자 병든 아버지를 돌보다니 약 1년 정도 천진홍을 지켜보던 리더빈은 검증에 통과했다며 천진홍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 후에도 천진홍은 리더빈이 없는 고향 집에서 혼자 시아버지를 돌봤죠. 이후 리더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천진홍은 그제야 리더빈이 살고 있는 정조우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 수 있게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자 바깥일도 안정되고 리더빈도 승승장구 잘 나가죠. 2002년 리더빈이 허난성 부성장에 임명됩니다. 천진홍은 남편을 따라 부성장 간부 관사로 거처를 옮기죠. 60평이 넘는 넓은 집에 가정부가 있고 운전기사도 따로 있어 외출할 때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진홍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에 권력의 단맛을 느끼게 되죠. 천진홍은 리더빈의 지시로 농업대학교 자료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정조우에 갓 왔을 때만 해도 긴장한 듯 늘 주눅 들어있고 부끄러워 남들과 간단한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천진홍은 놀라울 정도로 바뀐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더니 리더빈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죠. 원래부터 억센 성격에 과격했던 천진홍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한순간에 리더빈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2004년 4월의 어느 날 밤 리더빈의 집을 방문한 친구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천진홍이 과도를 들고 리더빈의 뒤를 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잔뜩 겁에 질린 리더빈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치기 바빴죠. 더 놀라운 건 관사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그들은 다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죠. 리더빈이 부성장으로 임명되고 관사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여름부터 천진홍의 고함 소리와 욕설로 관사는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성격도 드센 데다 목청도 커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온 관사가 울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죠. 말없고 내성적이며 고분고분했던 천진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진홍은 예의나 배려심, 세심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리더빈과 천진홍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선물을 가지고 관사에 오면 천진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선물을 뜯어 그게 뭔지 확인했습니다. 천진홍의 이런 행동은 남편 리더빈과 손님 모두를 민망하게 만들었죠. 또 리더빈의 지도를 받기 위해 대학생들이 집에 찾아오면 천진홍은 남학생들이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풀어 헤친 채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사 정원의 나무 그늘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자주 벤치에 대자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리더빈이 천진홍의 행동을 나무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죠. 종일 애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예의? 격식? 난 그딴 거 모르니까 날 가르치려 들지 마. 리더빈은 가족에 대해 애착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가족을 돕는 건 그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천진홍은 남편이 친척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2002년 여름, 리더빈의 둘째 여동생이 정조로 리더빈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400위안, 한화 약 9만 원만 달라고 하죠. 그러자 천진홍이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집에 돈 나오는 황아리라도 있는 줄 알아? 돈 얘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 널친도 하지 마! 여동생은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그대로 쫓겨나죠. 이 일이 있고 둘째 여동생은 다시는 리더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리더빈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있죠. 딸은 지금 베이징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천진홍은 리더빈이 딸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리더빈이 베이징 출장을 갈 때면 딸에게 절대 돈을 주지 못하게 단속했죠. 2004년 춘절, 리더빈이 딸에게 기프티콘을 줬다가 천진홍에게 들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천진홍은 남편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뒤 다시는 딸에게 1원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시키죠. 하루는 리더빈의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 리더빈이 축의금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안 천진홍이 노발대발하며 과도를 들고 리더빈의 허리와 중요 부위를 찌릅니다. 이 사건으로 리더빈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리더빈은 아내 천진홍이 아들을 낳은 다음 성격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큰 공을 세웠다며 기고만장해졌다는 거죠. 설상가상 리더빈은 어린 아내의 폭발적인 성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진홍의 왕성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리더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시절 살았던 자기 집 열쇠를 주며 말하죠. 당신이 누구와 잠을 자든 난 상관하지 않을게. 아니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헤어지면 될 텐데 리더비는 왜 이렇게까지 하며 천진홍과 사는 걸까요? 그건 천진홍이 만약 자기와 이혼할 경우 지금까지 리더빈이 횡령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싸움 도중 리더빈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다 싶으면 천진홍은 창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부성장이 마누라를 때려요. 천진홍은 허난성 인민정부 청사까지 찾아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천진홍은 리더빈의 귀가 시간까지 철저히 통제했는데요. 만약 퇴근하고 1시간이 지나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무릎부터 꿇고 잘못을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다시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2005년 6월 8일 오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리더빈은 협박 문자를 받고 비서에게 아들을 챙기라고 지시한 뒤 곧장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리더빈은 천진홍에게 완전히 잡혀 살았습니다.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터뜨릴 곳이 필요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빈은 입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 사이의 일을 사람이 만났다 하면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부하 직원,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허난성 위원회 간부들한테까지 억울하다며 아내 천진홍의 흉을 보고 다녔죠. 허난성 정부기관 사람들 중 리더빈과 천진홍 부부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리더빈의 대학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리더빈은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리더빈은 정말 매일 다른 사람 뒷담화를 했어요.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하루라도 남 욕을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2004년 6월 15일 오후 리더빈은 신장시 부시장 상위어를 만나 호텔에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리더빈은 또 아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시장 상위어는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건 자기를 신뢰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죠. 이날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2004년 가을 허난성 정부에서 허난성 지역의 농촌 금융을 담당하는 농촌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죠. 상위어는 자신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빈에게 도움을 청하죠. 리더빈은 상위어를 책임자 자리에 앉히려고 나름의 노비를 펼치지만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위어는 자기를 위해 애쓰는 리더빈을 보며 리더빈이 부하 직원을 아끼고 의리 있는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0월 리더빈의 형가족이 정조우에 사는 리더빈을 찾아옵니다. 리더빈은 형님 가족을 집에서 재우고 싶었지만 아내 천진홍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51세의 리더빈은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음날 상여가 리더빈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리더빈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아내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죠. 악처도 이런 악처가 없어. 진짜 사람이라도 사서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고 싶어. 상여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부성장님, 전 부성장님 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 2005년 4월 리더빈은 상여를 만나 또 아내 욕을 합니다. 상여가 말하죠. 그런 여자 때문에 왜 고민하시는 겁니까? 그냥 깔끔하게 치워버리시죠. 제가 부리는 사람이 일 처리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리더빈이 승인한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말합니다. 좋아,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 상이허라는 자, 이자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허난성 탕허현 상간 지역의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이현은 마을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허난농업대학에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 후에 허난성 농업농촌청의 말단으로 입사해 처장까지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2000년 7월 상이현은 40도 안 된 나이에 농업농촌청 부청장으로 승진하죠. 그리고 2년 뒤 신장시 부시장으로 부임합니다. 상이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종입니다. 그는 신장시 부시장 자리에서 더 이상 승진이 힘들어지자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직접 치우겠다며 신장시 시위원회 상무위원을 죽이려 한 일도 있었죠.
리더빈이 나이도 많고 직위도 훨씬 높았지만 리더빈과 상희연은 인간 본질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리고 미련하고 겁 많은 리더빈에 반해 상희연은 자신의 성공에 방해된다 싶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상희연의 속셈은 명확했습니다. 리더빈의 아내를 처리해주면 자기가 리더빈의 약점을 완벽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자연스레 자기를 높은 곳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었죠. 이 도박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상현은 일에 드는 비용 15만 위안, 한화 약 3,200만 원까지 자신이 전액 부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죠. 리더빈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상희여에게는 이럴 때를 대비해 뒤처리해주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송쉐였죠. 장송쉐는 상희여와 같은 허난성 탕어현 출신으로 고향 친구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상해, 사기 절도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감옥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상희여는 농업농촌청에서 일했을 당시 고향 탕어현에서 큰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보상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잦았는데 상희여는 장송시에를 농장 관리인으로 두고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게 했죠. 상희여는 따로 보너스도 챙겨주고 전용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과자인 자기에게 잘해주자 장송시에는 감격해 상희여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어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샤오통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걸까요? 장송시에보다 4살 많은 그는 함께 복역했던 교도소 동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장송시에는 평소 시샤오통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었습니다. 가끔 일거리도 물어다 주는 고마운 동생이었죠. 이렇게 잘해줬는데 시샤오통이 천진홍을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된 장송시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네요. 상현은 장송시에게 리더빈의 아내 천진홍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일이 성공하면 정조우의 좋은 집과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죠. 장송시에는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시샤오통을 이 일에 끌어들입니다. 2005년 춘절이 지나고 봄이 오는 어느 날 장송시에는 상희여에게 선불로 받은 6천 위안, 한화 약 130만 원으로 권총 한 자루와 탄환 10발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천진홍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상희여와 함께 리더빈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죠. 그래서 천진홍이 장송시에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상희여는 천진홍을 처리할 4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째, 여행 중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 둘째, 교외로 유인해 교통사고를 낸다. 셋째, 강도를 위장해 집에서 살해한다. 넷째,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자동차를 선물해 준다며 유인한 뒤 처리한다. 2005년 6월 6일, 장송시와 시샤오통은 우선 천진홍이 집에 있는 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가정부가 좀처럼 천진홍의 곁을 떠나지 않아 기회를 잡지 못하죠. 그들은 고민 끝에 결국 4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다며 자동차 선물로 천진홍을 유인해 살해합니다. 범행정 상희여는 여러 대의 대포폰을 준비해 장송시의 일당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서로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희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범행 당일 귀신에라도 쓰인 것인지 천진홍에게 연락할 때 자신의 업무용 폰을 사용하는 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었죠. 경찰에 체포된 리더빈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이때만 해도 리더빈은 본인이 직접 아내를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비로소 꿈에서 깬 듯 모든 책임을 상희여에게 떠넘기죠. 난 죽이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상희여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혼자 독단적으로 벌인 짓이에요. 리더빈의 이 같은 진술은 어리석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아내를 죽이는 게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었다는 말 자체가 그가 평소 얼마나 아내가 죽기를 바랬는지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리더빈은 아내가 걸핏하며 자기를 때리고 칼로 찌른 적도 있었다며 바지를 벗어 당장이라도 상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판사 앞에서 통곡하며 호소하죠. 리더빈은 살려달라며 울고 불고 있는 추태 없는 추태 다 부립니다. 반면 상희여는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보이죠. 판사의 후회하냐는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죠.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인생을 걸고 도박을 했고 졌으니 깔끔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리더빈, 상희여, 장송시의 시샤오통,
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사이좋게 네 사람의 형이 집행됩니다. 허난성 부성장 리더빈과 천진홍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